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아,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그냥 하지 말라. 당신의 모든 것이 메시지다. 라는 신간입니다. 송기령 박사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최고의 데이터 분석가 송기령이 바라본 10년의 변화상, 10년의 미래상이라는 부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송기령 부사장님은 하도 강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전 다음소프트가 회사 이름을 바이브 컴퍼니라고 변경했잖아요. 그 바이브 컴퍼니의 부사장이시고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하는 그 분야를 들었다 놨다 하시는 대규모 정보 탐색과 자연어 처리, 수십억 개의 소셜미디어 글들이 담고 있는 소비자의 의견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분석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라고 소개되어 있네요. 이분이 쓰신 책이 여러 권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모 방송에서 이 교수님이 신간을 내셔서 나오셔서 강연하는 거 듣고 흥미가 동해서 서점에 가서 구매하게 된 그런 책입니다. 그 중에서 성장 4번 4챕터 성장 삶의 주도권을 꿈꾸다 라고 부제목 붙어 있는 4챕터의 조금을 좀 낭독해 볼까 해요. 이 구어체로 쓰여져 있어 가지고 들으시기 편하실 겁니다. 최근 기업들이 구성원과 사회의 행복에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제게 그런 강연 의뢰가 심심찮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데이터에서 사람의 마음을 캐는 게 저의 업인데 데이터로 현재 사람들의 행복도 특정할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정의 중에 주관적 안정감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외부적 관찰이나 정의가 아니라 각자의 평가나 감상을 통해서만 행복을 설명할 수 있다는 개념이죠. 행복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충분히 수긍이 가는 말입니다. 다만 저는 데이터를 통해 객관적인 주관성을 알고 싶어요. 그걸 저의 전작 상상하지 말라 라는 책에서는 커먼 센스, 즉 상식이라 불렀습니다. 그런데 상식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지금 욜로란 말은 예전 같은 관심을 얻지 못하는 반면 소확행은 여전히 올라가고 있어요. 비슷해 보이는 두 단어의 붙임에서 젊은 세대가 일상적인 행복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단순히 키워드가 멋있어 보인다고 좋아하거나 인생을 불사르는 걸 추구하지 않는다는 맥락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20대가 1억 모으기에 열중하는 걸 봐도 알 수 있고요. 이처럼 행복이라는 인간의 근원적 욕망도 그 속성은 조금씩 변합니다. 잘 사는 건 여전히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게 어떤 모습인지는 전통적 가치관과 다른 것 같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니 실제로 그랬어요.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론 자체가 달라졌고 통상적으로 행복이라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 아니라는 그런 깨달음도 곳곳에 있어 보입니다.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행복의 조건이라 해도 그것을 성취하기가 어렵다 보니 다양한 그늘이 표출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여러모로 행복의 재정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행복을 좀 들여다보았습니다. 우선 행복감을 미루거나 지연시키지 않는 모습이 보이더군요. 과거 한국인들처럼 지금 고생해서 나중에 잘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나중을 위해 오늘의 고생이 필요하다는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맛있는 것을 먹는 것도 미루지 않습니다. 왜 내가 지금의 힘듦만 감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예전 같지 않은 거죠. 이제는 일상의 행복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래서인지 행복과 함께 하루를 말하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롱텀의 행복보다는 오늘 하루 잘 살면 행복 아닌가 하는 숏텀의 행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위해 행복 버튼도 만듭니다. 보기만 해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아이돌 이미지,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그럼 반면에 행복과의 관여도가 낮아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 가족입니다. 가족과 행복이 함께 등장하는 경우가 줄고 있습니다. 행복의 주체나 대상으로서 가족이 여전히 중요하긴 하지만 관여도가 예전보다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하물며 그 가족도 인간이 아닐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인스타그램에서 가족을 검색하면 아이 사진이 나오는데 인간 아이가 아닌 동물 아이도 심심찮게 보입니다. 이처럼 가치관이 다양하게 변화하면 각자 추구하는 삶의 지향점이 서로에게 동기부여가 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저희 팀의 젊은 분들은 젊은 나이에 대기업 임원으로 승진한 사람들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고 하더군요. 임원이 되면 언제 잘릴지 모르는데 자기는 그런 자리는 꿈꾸며 살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 노력을 할 바엔 차라리 재테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대화를 하면서 이제는 성공의 기준도 행복의 기준도 획일적이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다양성을 수용한다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지향점을 제시하는 건 곤란하겠죠. 맞아요. 정말 나의 생각을 너무 강하게 주장하는 것, 강하게 권장하는 거는 너무 무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양성을 수용한다면 상대방에게 함부로 지향점을 제시하는 건 곤란하겠죠. 목표가 같아야 예전처럼 별을 다는 임원이 되라고 하지, 목표가 각자 다른데 임원 되라고 하면 왜요? 라는 말을 듣기 십상인 겁니다. 자, 문제는 행복하다가도 금방 현타가 온다는 겁니다. 행복 버튼을 누르고 콘서트를 다녀오면 현타가 와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현타의 연관어에 콘서트가 있습니다.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연극이 끝난 후, 그런 노래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노래처럼 콘서트가 끝나고 여운을 느끼며 퇴장하는 순간 내일 아침 다시 펼쳐질 일상이 떠오르면서 현타가 오는 겁니다. 가상의 행복은 지속되지 않기에 그 결과도 항구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잠깐 행복하다 이내 현타 맞기를 반복하다 보면 이 현타의 순간을 피할 수 없는지, 그럴 방법은 없겠는지 궁금해집니다. 오래오래 행복감을 주는 다른 가치를 찾아야 하는 건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죠.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의 엔딩에는 왕자님과 공주님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지만 과연 언제까지가 오래오래일까요?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특히 현타의 순간은 내가 왕자나 공주가 아니라 일곱 난쟁이일 때 옵니다. 엘사 보살핀 공주가 왕자와 떠나고 나면 일곱 난쟁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공주와 왕자가 아니어도 오래오래 행복하려면 우린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행복은 주관적이어서 측정이 어렵다면 불행을 측정함으로써 거꾸로 행복을 유추해보는 건 가능할까요? 행복의 반대말이 불행은 아니지만 적어도 불행하면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건 자명하므로 어떤 것이 불행한지 바라봐 보자는 거죠. 한 임상심리 전공 교수님이 말하시기를 사람을 한순간에 기분 나쁘게 하는 질문이 행복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만큼 한국인이 행복하지 않은 건 분명한 듯하죠. 유대감 최하, 자살률 1위, 스트레스도 많고 일단 근로시간이 여전히 엄청나죠. 이것저것 행복할 게 많지 않은 참 안타까운 사회입니다. 행복을 그렇게 찾아 나서는 이유가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불행하기 때문은 아닌지 의심해 볼 법하죠. 불행의 단적인 지표 중 하나가 자살률인데 한국 사회의 높은 자살률은 놀랍게도 노인 자살률이 견인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준의 노인 빈곤율이 노인 자살의 원인이고요. 즉 한국 노인은 자산이 적어서 불행할 개연성이 있다는 얘기죠. 우후, 슬픈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이 밖에도 불행에 대한 연구는 상당수 존재합니다. 그중 하나는 연소득 7만 달러 이상이 되면 행복감의 차이가 적다는 건데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지만 7만 달러가 있다면 불행에서 벗어날 수는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그 길은 대기업이나 공사, 공공기관 같은 것을 향해 있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이 좋은 직업이었는데 최근에는 공사가 선호된다고 해요. 왜냐? 보수는 공무원보다 높고 안정성은 사기업보다 좋으니까요. 마치 짜장과 짬뽕 사이에서 탄생한 짬짜면 같다고 할까요? A가 좋아서가 아니라 B가 싫어서 하는 선택들이 모여서 그런 형태의 변종을 만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공사든 대기업이든 들어가기는 힘이 듭니다. 희소하니까요. 그만큼 경쟁률은 높아지다 보니 사람들의 열망이 커져서 일종의 숭배까지 갑니다. 구직 준비 기간은 실로 대기업 덕질 기간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대기업 미담 기사에는 의뢰 잔뜩 칭찬한 다음 채용해 주세요로 끝나는 댓글들이 달립니다. 들어가기 어려운 만큼 대기업에 합격한 자의 자부심은 사회적 인정으로 치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채용만 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다시 그 다음 스테이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특히 입사 1년차, 3년차에 현타가 아주 세게 오죠. 일도 야근도 말도 못하게 많고 가족 같은 분위기도 끔찍합니다. 다행히 많이 개선되고 있다지만 그래도 싫은 건 싫은 겁니다. 여기에 더해 30, 40대부터 은퇴를 걱정하는 기묘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은퇴 시점이 됐을 때 할 고민을 엉뚱하게도 한창 커리어를 쌓아가야 할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업의 경쟁력 또는 직업 안전성이 위태롭다는 방증이겠죠.
여러 차례 말했듯이 온갖 직군이 자동화되고 있고 내 삶의 변화 속도보다 산업과 사회 구성인자들의 변화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과 의례를 거치고 나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그건 순진한 희망이었을 뿐 인생의 복잡다단한 문제를 영구히 해결해 줄 방안은 없다는 걸 절감합니다. 무지개 넘어 어딘가에 있는 행복을 찾는 노력은 그것이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었다는 깨달음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요즘 우리들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현재 삶에 충실하기로 삶의 방향타를 바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 안정성과 보장 체계가 흔들리면서 직장에 대한 개념 자체도 바뀌고 있습니다. 회사 인간이 멋있어 보이지 않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2010년의 데이터만 보더라도 취직은 성공의 시작이었고 무언가 함께 이루어갈 안정적인 대상을 찾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함께할 직장을 찾고 그것으로 자아를 형성한다는 시기였죠. 그런데 지금은 안전한 곳, 나를 경제적, 사회적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지켜줄 곳을 찾아 거기에 탑승하는 것으로 개념이 바뀐 것 같습니다. 함께 운전에 참여한다기보다는 승객으로 들어온달까요? 승객으로 탑승한달까요? 이런 변화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력을 만드는 첫 단추인 취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에 따라 취업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이 투여됐고요. 스펙이라는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학점이나 토익 정도만 준비하면 됐는데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지금은 스펙 9종을 채워야 합니다. 요새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 어린 친구들 보면 뭐 굉장하죠. 제가 옛날 사람이니까 다행이지 아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봉사활동, 제2외국어 등의 준비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 이 경쟁을 뚫고 들어온 이들에게 보상심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성과의 보상이라기보다 입사에 이르기까지 치열하게 겪은 경쟁의 보상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쩌면 나중에 보상받을지 장담할 수 없어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보상해주겠다고 약속한 상사가 그때 있지도 않을 테고요. 이와 같은 새로운 니즈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인지도 조직의 주요 이슈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한편으로 보상에 민감해지는 추세는 인생이 수명이 길어진 데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이 인생의 3분의 1도 안 되는데 이 기간을 통해 내 인생에서 무엇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하다 보면 보상에 대한 요구가 첨예하게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변화가 직업관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업을 생각할 때에도 직업과 직장과 커리어를 각각 다른 형태로 생각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직업은 사회적 역할과 하고 싶은 업을 절충한 것이고 직장은 인간 관계나 근무 환경이 중요한 반면 커리어는 개인적 목표와 훗날 쓸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하는 것으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셋을 모두 같은 것으로 하나로 봤는데 이젠 분화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직장 내의 관계도 달라집니다. 10년 전에는 선배가 모범을 보이고 후배에게 열정을 기대하는 모종의 위계가
있고 그에 따라 존경을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요구되는 것은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속으로요. 오늘도 여러 번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영원한 상사였을 사람이 지금은 한시적 동료인 것입니다. 동료가 내게 무례하게 구는 걸 참을 수 없고 심지어 그 관계마저 한시적이니 훗날을 기약하는 미덕을 굳이 발휘하지 않습니다. 상사가 아니라 동료가 되면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가 일하지 않는 것에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데이터에서 상사와 관련해 무능이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유죠. 예전에는 상사가 일하지 않는다고, 일 안 한다고 뭐라 하진 않았어요. 저분은 원래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는데 지금은 상사와 직원 모두 능력을 따집니다. 상사가 관리자가 아니라 동료로 인식된다면 이제는 상사도 일해야 하는 거죠. 물론 상사에게 능력을 요구하는 신입도 그래야 하고요. 어떻게 공감되시나요? 저는 격하게 공감됩니다. 이렇게 하여 모두 다 일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정성 이슈가 나오고 집단평가가 아니라 개인평가로 선회합니다. 이제 회사에서 가장 배척되는 사람은 다 된 밥상에 숟가락 얹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에 따라 개인에게 성장이 점점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언급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성장에 대한 관심이 퇴색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10년 전만 해도 성장이라 하면 의뢰 국가의 성장을 떠올렸습니다. 경제성장이나 한국 경쟁력 같은 거였죠. 지금은 5월에 태어난 딸이 하루가 다르게 크고 있다처럼 그 의미가 개인적인 그 쓰임이 성장이라는 단어의 쓰임과 의미가 개인적인 영역으로 옮겨가고 있어요. 성장의 연관어를 보면 과거에 많이 보였던 시장이나 경제성장 같은 키워드는 다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보며 이제는 성장이 개인적인 형태의 자람, 우리 아이가 자라는 거, 내가 작년보다 이만큼 성장하는 거, 자라는 거,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런 자람으로 바뀌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럼 요즘 우리는 성장에 대해 무엇을 고민하고 있을까요? 연차에 따라 5개 층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15년 차 이상 이분들이 올린 글에는 15년 차 이상, 저도 속하죠. 여전히 열정은 인성이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왜 젊은 사람들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는지를 고민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열정 없는 사람을 타자화한다는 겁니다. 나는 열정이 있는데 남들은 없다는 거죠. 기왕 들어온 것, 최선을 다해 회사 생활에 임할 수는 없는지 의아해 합니다. 데이터를 보다가 놀란 건 이런 태도를 인성과 연결시킨다는 것이에요. 합의된 급여 및 처우에 합당한 노동을 제공하면 되는데 그런 등가 원칙은 무시하고 상대에게 무조건 최대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어느 기업에 가서 말했더니 누군가가 경험담을 들려주었는데요. 함께 일하는 젊은 직원을 격려할 겸 자네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좀 더 하지 그래요? 라고 했더니 직원이 얼만큼요? 라고 묻더랍니다. 얼마나 더 할지 기준을 알려주면 하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더 하라고 하니 그게 150%인지 200%인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공감이 되는 걸까요? 미셸은 오늘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나 봅니다. 그분은 직원의 반응이 불편하다고 했지만 저는 직원의 반응이 맞다고 생각해요. 기준 이상을 요구할 이유도 없고 나아가 그 기준이 계속 변한다면 끝도 없이 노력해야 하니 나중에는 폭발해 버릴지도 모릅니다. 열정은 인성 같은 애매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는데 상사만 모르는 거예요. 그 몰리 이해 때문에 상사의 고민이 많은 거겠죠. 이런 김 부장의 의아함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왜 그들은 조직과 스스로를 동일시하지 않는가입니다. 물론 자신은 빼고요. 난 동일시하고 있는데 무라일체처럼 조직의 멸사봉공의 자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 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번엔 10년 차 이상으로 넘어가 보죠. 제가 보기에 가장 위험한 연차입니다. 회사 생활 10년쯤 되면 조직과 자신을 동일시하려는 움직임에 드디어 편입되려고 해요. 바야흐로 갈림길에 서게 된 거죠. 특히 공채로 들어와서 3년씩 순환보직으로 부서를 들고 나면 연차는 쌓이고 급여는 올라가는데 전문성은 애매합니다.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면 이직이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조직에 기대기 시작하는데 그게 10년 차부터 조금씩 나타납니다.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장도 조직의 성장에 기대게 되고 자기 전문성을 무기로 승부하는 걸 두려워하게 변해갑니다. 그 결과 이 연차인 차장부터 출근을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다른 직원의 출근입니다. 바야흐로 사측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방증이죠. 더러 일부 차장들은 자기 대신 실제로 업무를 보는 직원이 있어야 팀이 돌아간다는 슬픈 이유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의견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달라요. 앞서 소개해드린 15년 차 이상에서 이것과 지금 10년 차 이상이라고 읽어드린 부분과 같은 증상이 다 포함되고요. 이렇게 10년 차, 15년 차를 나누어 볼 필요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현실에서 만나는 동료와 상사들을 보면요. 자, 이번엔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 7년 차입니다. 과장 대리쯤 되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게 맞나 하는 고민이 시작됩니다. 그동안 노력해서 안정감도 생기고 사회적 네트워크도 꽤 다진 것 같아요. 일머리도 생겼죠. 다만 이렇게 밟아온 길이 내가 선택한 건지 취직 전 어른들이 제시한 방향대로 어긋남 없이 살아왔을 뿐인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고개를 듭니다. 이때만 해도 빠른 건데 말이죠. 미셸 양은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얼마나 늦게 했는지 말이죠. 어려움도 크게 없지만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려움도 크게 없지만 과연 이게 좋은 건지 나쁘진 않은데 그렇다고 좋은지도 모르겠는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 회사에 롤모델이 없다는 게 가장 답답합니다. 계속 지금처럼 살면 몇 년 후에는 옆자리 박 차장처럼 될 것 같은데 그러긴 싫고 인생을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이 불안감이 사회적으로도 공감되고 있습니다. 퇴근 후에 강좌를 듣고 부캐를 만들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 모두 커리어에 대한 고민이죠. 자, 그럼 이번엔 3년차 어린 친구들로 가볼까요? 이런 고민을 합니다. 3년차는 어릴 때는 어른이 되면 꽤 똑똑한 일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회사에 와서 하는 일은 그렇게 지적이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시키는 일, 뻔한 일을 반복한다 느낍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이 돈을 받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다른 회사에 가면 이 정도 능력으로 과연 내가 생존 가능할까 하는 생각도 들죠. 이럴수록 능력치가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상자 안에 갇힌 느낌이고 무엇보다 이 정도 일은 누구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공포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연차는 쌓이는데 경험치는 쌓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정확히 3년 차에 권태기가 옵니다. 결혼 3년 차에 찾아온다는 권태기처럼 말이죠. 현타가 오고 반복 업무를 의식하기 시작해요. 자기 일이 그리 크리에이티브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알고 보면 스펙 부종 세트를 완수하고 입사한 사람들인데 그 훌륭했던 분들이 왜 이렇게 멍해졌을까요? 회사가 이들의 능력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는 건 그런 건 아닐까요? 이제 막 1년 차, 1년 차 막 들어온 분들은, 막 입사한 분들은 무엇보다 바깥에서 상상했던 회사 생활과 현실이 너무 달라서 놀랍니다. 적응 자체가 쉽지 않은 과업이고요. 이럴 때 업무 교육 등 코칭이 필요한데 코로나19로 그조차 힘들어졌어요. 비대면이 되면서 가까이서 살갑게 가르쳐주기가 어려워지니 배움은 더 힘들어지고 그러다 보니 모른다는 감정이 올라갑니다. 총체적인 아노미가 오는 거죠. 여기에 더해 자신이 하는 일에 항구적으로 의미가 있을지 경쟁력이 될지까지 고민이 되기 시작하면 정말 복잡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삶에 대한 근원적 의심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두는 1년차 신입들, 우수한 대학이나 해외에서 공부를 한 그런 어린 친구들 많이 봤어요. 흔히 2030은 업무와 보상체계, 그에 따른 처우 등이 행복에 크게 영향을 끼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내를 보면 사실은 인정받고 싶고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을 얻고 싶다는 기본적인 욕구에 기인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디 2030 세대뿐일까요? 우리 모두가 그런 거 아닐까요? 그에 맞게 우리 조직의 제도와 문화도 바뀌어야겠죠. 동료로서 상대를 존중하는 자세, 그의 커리어를 만드는 동반자가 되기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게 직장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자 매너인 것 같아요. 어찌 생각하십니까? 많지 않아요. 또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바쁜 스트레스 받는 회사 생활에서 실천한다는 것, 그런 선후배 동료가 된다는 건 참 노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돼요. 이처럼 노력해야 하는 일이라고도 생각하고요. 이처럼 모든 개인이 성장을 도모하지만 하나같이 쉽지 않다 보니 라떼는 같은 옛날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너무 빨라서 당황스러운 거죠. 기획이면 기획, 영업이면 영업 등 처음 맡은 업을 끝까지 계속하는 건 실현되기 어려운 그런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미 은퇴하신 분들 가운데는 더러 그런 행운을 누린 경우가 있어요. 출발할 때 끝이 예정된 길을 순탄하게 걸어오신 건데 대부분의 현생 인류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걸 감지한 우리들은 항구적 고용이 가능한 형태의 일을 도모합니다. 공무원 시험 보는 거예요. 적응의 시점을 최대한 미룰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어떻게 하더라도 적응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안전판이 되어줄 일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그마저 혁신을 요구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오래 살 테니까요. 하나의 직장이 내 삶을 커버하지 못한다면 그 다음 환경과 상태에 맞는 새로운 형질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요새는 너무나 IT가 많이 발전해 가지고요. 인공지능, AI, 3D 프린팅, 로봇, 우리가 인간이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가상 환경 속으로 우리의 리얼 환경이 옮겨가고 있고요. 메타버스 속으로
우리의 일터와 놀이터가 조금씩 조금씩 어, 이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것이 되겠군요. 인간인 나는 무엇을 해야 하지? 라는 질문이요. 로봇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진화해 간다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산업 자체가 없어지는 건 아닐 테니 소수는 자기 업을 지킬 것입니다. 나머지는 대체되고요. 이미 많은 경쟁이 산업 경쟁이라기보다는 개인 경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각자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야흐로 사람이 상품이 되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핑크가 말했죠.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고요. 같은 제목의 책에서 다니엘 핑크는 현대의 노동자들은 유형이건 무형이건 자신이 가진 무언가를 팔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파는 것은 무엇이실까요? 궁금하네요. 제가 팔고 있는 건 뭔가요? 예, 있어요. 저는 관리와 품질에 대한 저의 스킬과 노하우, 서비스를 팔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팔 게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쟁의 추이가 바뀐다면 나는 어떤 능력을 얻을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막연히 준비하는 분들은 스펙 경쟁에 뛰어듭니다. 취업 스펙 9종 세트 같은 것들. 지금은 이게 통한다고 하지만 향후에도 계속 나의 경쟁력으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한국 그래요. 뭐 취업 스펙 그 신입들이 쌓아온 그 스펙을 또 이 나이에 저희 같은 15년, 20년 이상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갈고 닦는다고 해서 얼마큼 더 차별화가 될까요? 제가 조금 이제 시간이 길어져서 조금 이제 스킵할 건 스킵해 가면서 읽고 있어요. 1960년대에는 택시 운전사가 좋은 직업이었던 것으로 조사 결과 나와 있고요. 70년대에는 건설 기술자, 트로트 가수, 그리고 1980년대에는 금융인, 90년대에는 프로게이머, 2000년대에는 국제회의 전문가나 공인회계사가 좋은 직업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화무 11홍이라는 말처럼 직업의 영어가 존속되는 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죠. 부침이 커요. 직업을 갖기 위한 우리의 분투기가 10년, 20년 후에 소용 없어질 수 있다면 무엇을 기계에 맡기고 우리는 인간으로서 어떤 일을 택해야 할지 다 넘기고 그렇더라도 내가 가지고 지키고 있어야 할 그런 업은 뭘지 우리 한번 고민하고 합의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준생들이 엄청난 준비를 하고 계신데 과연 공부만 계속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을 거라곤 부동산이 최고인 것 같은데 대기업에 가더라도 내 집 마련 힘들고 급기야 국민연금의 어두운 미래가 공식화되기 시작했어요. 미래에 대한 온갖 막연한 불안이 인구가 줄기 시작한 2020년부터 마침내 실체화되고 있는 거죠. 그 와중에 저희는 또 코로나를 맞아버렸습니다. 행복에서 시작한 얘기가 어째 점점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길어져서
내용이 쉽고 구어체이다 보니까 너무 훅 넘어왔어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자, 소외되거나